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수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그동안 특혜 의혹 등 논란을 빚었던 광주중앙공원 1지구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의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대로 감사가 종결된다면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기섭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회장, 정진우 광주희망과 성장연구소 대표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회장님, 지금 민간공원 특례 사업, 예. 지금 분위기라면 아무래도 계속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10개의 지구가 있습니다. 10개 지구가 있는데 2022년도에 하나 오픈을 했고 그중에서 이제 올해 첫 오픈을 했는데 뜻밖의 좋은 반응이 있어가지고 업계에서는 상당한 그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한 2-3개 정도 지구가 더 진행을 아마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해봅니다. 네. 뜻밖의 좋은 반응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반응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주택업계가 어떻게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운 지금 시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분양을 많이 못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못 해가지고 그 물량이 이제 올해로 넘어오는 시기에 다행히 타 지역에 비해서 광주는 미분양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분양이 없었기 때문에 희망적이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광주 공원 사업 관계에는 주택지로서는 상당히 좋은 조건입니다. 그런 좋은 조건에 분양을 시작해서 이번에 반응이 좀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원 사업은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러니까 사실 아파트 시장이 분위기를 타는 곳이라 지금 말씀하셨던 지금 마륵공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8.7대1 청약경쟁 1차에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 지금 전반적인 아파트 상황을 보면 의외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원 사업 중에서도 마륵이라든지 중앙이라든지 이런 좋은 여건에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라는 이 고층 건물에서 사는 것이 주변의 숲이라든가 이런 제반 여건을 보고 살기 때문에 앞으로도 2차, 3차, 4차가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업계에서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마륵공원 아파트가 광주 분양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인 겁니다. 첫 스타트에 저렇게 한 8.7대1에 평양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이끌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반응이다. 업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회장님, 저희가 사실은 저희 지역 그 건설 업체들이 이쪽만 아니라 뭐 수도권에도 많이 진출했고 전국에 지금 진출해 있잖아요. 근데 전국적인 상황은 썩 좋지 못하다는 게 좀 문제긴 한데. 우리나라 이 주택이 사실은 실수요자만이 주택을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실수요자만 주택을 산다 그러면은 그렇게 많이 오르고 내리고 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요거에는 금리하고 상당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면은 수요는 좀 떨어지고 금리가 안정이 되면 다시 약간의 투기 성향도 있을 것이다. 이걸 바라보면서 그렇다 그러면은 금리 안정된 시기에 맞춰서 상승 효과는 나올 것이다. 그러나 과거에 뭐 5년 전, 10년 전처럼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실수요자만큼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광주 전남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광주 전남은 비교적 타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양호한 편입니다. 주택업계는. 그리고 아직 경남이나 이런 지역보다는 부도라든지 이런 것도 아직은 없고 그래서 주택업계를 놓고 보면은 광주는 가장 전국에서 보면 가장 양호한 편이다. 그리고 이 지역, 우리 지역 업체들이 전국에 나가서 사업을 주로 많이 합니다. 우리 광주 지역보다는. 그러면은 그 업체들이 상당한
그 기반을 갖고 또 연구를 하고 또 미리서 예측을 하고 그래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를 하지 않는 업체들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정진욱 대표님 주택 건설업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아파트 경기를 보려면 아파트는 차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새 차를 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새 차를 살려면 헌차를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광주 전남에서 새 집을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고금리 상황이다 보니까 또 대출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에 살던 집을 팔려고 하는데 이제 수요자가 적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새 집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있다. 근데 헌집이 팔리지 않는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당분간은 고금리가 지속된다면 조금은 그 침체 국면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오늘 정기섭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우리 광주의 어떤 시장 대응은 조금은 다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금리 말씀하셨지만 이게 금리 상황이 저희 나라가 뭐 임의대로 이렇게 낮출 수 있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니잖아요. 예, 예. 전 세계적인 상황을 그렇습니다. 따라가고 있는 거라. 예, 예. 그 이제 미국 연준에서 예측하는 금리 상황을 보면 원래는 하반기로 가면 금리가 낮아질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준에서 예상하기로는 하반기에서 오히려 그때도 빅스텝에 그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지금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내리고 싶어도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고금리 상황이 갈 수밖에 없어서 저는 하반기까지는 계속 우리도 고금리 상황이 되고 내년 초까지도 그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거든요. 결국은 주택 경기는 전반적 경기와 금리에 좌우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예. 네. 우리 회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고금리 상황. 저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그러나 이제 업계에서 보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를 예측을 해보는데 하반기에 우리 국내 사정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말씀도 맞고. 그래서 지금 이제 과거에 같은 뭐 2%대 대출을 생각하신다면은 수요자도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한 3.5% 4%대만 넘어가지 않는다면은 주택 경기는 평년장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내다보고 그 시기를 점친다면은 하반기에서 내년 말까지로 저는 이렇게 좀 길게 잡아도 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사고 싶은데 지금 한 뭐 5억짜리 사는데 3억을 빚을 내서 산다. 가정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5% 이자를 준다고 하면 한 1,0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2년 한다면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오를 때는 5천만 원, 1억 올라요, 집이.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부터서 내년 말, 그러니까 약 2년 동안까지가 내 집 마련의 절호의 기회다. 저는 이렇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지 금리가 마냥 높아지는데 집을 사라? 집이 팔린다? 이런 전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오히려 이제 집값이 뚝 떨어졌을 그렇죠. 때 기회를 잡아가지고 기회를 잡는 것이 네. 내 집 마련의 기회다. 그 이자가 뭐 5%, 6% 계속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그것도 어렵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을 살 때에 내가 부채를 전혀 안 지고 사는 것이 원한인데 참 지더라도 50%를 질 것인가 20%를 질 것인가 10%를 질 것인가가 중요하다. 거기에 맞춰서 내 형편에 맞게 집을 사는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일단 미래에 대한 예측은 저희가 이제 막 확실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 정부가 일단 부동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내놨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좀 영향이 있다고 보세요?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이제 정부에서는 규제 일변도로 이렇게 쭉 갔던 게 저희가 꾸준히 건급에다가도 대책 요구를 했었습니다. 규제로 가고 금리가 낮으면 돈이 갈 데가 없으니 규제를 우선 풀자. 푸는데 그걸 디자인을 컨셉을 잡아서 풀자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안 먹혀서 지금 현 정부가 와서는 그 컨셉으로 가고 있습니다. 방향이. 우리 광주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규제를 푼다 그런 것이 새로운 규제를 묶어놓은 것은 기본 규제를 환원을 한 것입니다. 원래 법대로.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법대로 하자는 것이지 그걸
엄청난 뭐 그 규제를 원리법을 풀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한시적으로 광주시에서 전 시장께서 그걸 한시적으로 묶어놓은 거죠. 한시적으로. 그걸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지 이번에 민선 8기에서 푸는 것이 뭐 큰 특혜를 준 것처럼 지금 외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건 특혜가 아니고요. 원래 법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규제들이 풀림으로써 시너지 효과하고 그다음에 금융에 조금 이제 안정하고 오니까 이번에 마륵공원 같은 현상이 나오지 않냐.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지 금리가 마냥 높아지는데 잘 팔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광주시의 규제 폐지라는 건 지금 층수 제한 폐지한다는 거 말씀하시죠? 아, 예. 그것도 층수 제한도 우리 서울하고 광주만 제한을 이제 많이 했던 것입니다. 다른 지역은 그런 제한이 없고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그 제한을 했는데 원래 법대로 가는 것이지 그걸 뭐 엄청나게 법을 그냥 막 풀어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그다음에 층수 풀었다고 해서 이게 뭐 다 그냥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는 무수한 법들이 지금 엮여 있습니다. 그걸 풀지 않으면은 좀 한마디로 말해서 풀어진 게 아니다. 그럼 회장님 생각하시기에는 그 또 더 한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지금 이번에 민선 8기에서 층수 제한 통합심의 이종 주거 용적률 완화 이제 요걸 했는데 층수를 품으로써 디자인 컨셉으로 간다는 것을 아주 잘 잡은 것 같아요. 민선 8기에서. 왜? 층수만 풀어주고 당신들 사각이든 뭐든 마음대로 지으시오 하는 것은 아니죠. 디자인을 제대로 멋지게 왔을 때에 층수를 심에서 완화를 시켜준다는 뜻이거든요. 네. 자, 그거 하고 통합심의는 정말로 잘하신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를 했었고 근데 그 통합심의는 지금 아파트 허가 하나 내려고 그러면 보통 1년 이상 걸립니다. 그걸 한 6개월 정도로 단축이 된다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 분양자들, 시민들, 도민들한테 혜택이 온 겁니다. 왜냐하면 경비가 줄어들거든요. 경비, 그럼 원가에 반영이 됩니다. 줄어들면.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종 용적률을 지금 풀어주신 것은 200%에서 240%는 원래 220%입니다. 근데 200%에서 240% 푸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200%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220에서 240% 푼다 그러면은 풀어진 겁니다. 근데 교묘하니 200%에서 240% 해놨어요. 그러면 오히려 20%가 다운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용을 보면. 근데 네. 지금 일부 단체나 일부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냥 다 풀어버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게 곤란하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내용은 그렇습니다. 상한이 있는 반면 하한도 있기 때문에 하한이 지금 내려가 버렸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240%를 준다는 것이 보장이 없어요. 네. 정진욱 그런 문제가 대표님께서는 이런 광주시나 정부의 부동산 대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정책은 무슨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경기 상황에 따라서 또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 완급을 조절하는 게 정책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정기섭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민선 8기 광주시가 갖고 있는 새로운 정책들이 저는 그 지금 현재 상황에 맞다고 보고요. 또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가 더 가속화되고 하면 더 많은 또 그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경기 침체가 되고 또 고금리에 그 주택업체들이 또 어려울 때 또 우리 시민들이 집을 사기 어려울 때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또 경기 전체를 좀 풀어주는 이런 정책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저희 지역의 주택 시장 오늘 정기섭 회장님하고 참 희망 섞인 이야기 감사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하지만 광주 전남의 가뭄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그 물의 날을 기념이라도 하듯이 오늘 다행히 광주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서 퇴근길이 좀 복잡하시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비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광주 예. 지금 물 부족 심란한데 그러네요. 정말 지금 최근 몇 개월 새 내린 게 한 198mm 정도. 그래서 뭐 예전에 절반도 안 되는 물이 내려서 이제 유례 없는 가뭄이 되고 있고요. 아마 거의 역사적 가뭄 비슷하게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주 시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동복호 저수율이 우리가 이제 흔히 20%를 마의 20% 이렇게 보는데 사실 20%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18.9%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지난해 대비해서는 거의 절반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주암댐은 제가 지난 주말에 가보니까 정말 여태까지 주암댐을 본 이래로 이게 정말 댐인가 싶을 정도로 20% 선이 붕괴돼 있어서요. 이제 전체적인 재앙급수 가능성까지 지금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아침마다 정말 재난 문자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아찔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현상이 전 세계적인 어떤 지구 기후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다만 이 지역 광주 전남 지역에 한정된 모습보다는 이 전국적인 우리나라 전체적인 어떤 국가 비상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계속 이 물 부족을 이야기할 때 보면 이걸 예측을 못할 수는 있지만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냐. 뭐 심지어 해제도 하고 그동안 지정했던 곳을 그런 적도 있었단 말이죠. 이게 앞으로 이런 것들이 해마다 더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해결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금 광주 전남 지역의 물 부족 문제는 2016년 이후부터 계속 지적이 되어 왔었고요. 다만 이 물 부족에 대한 지금 한 7, 8년이 지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동복호나 주암댐에 대해서 어떤 대체 시설을 댐을 건설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없이 그냥 조그맣게 진학하면 그냥 또 해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갔고요. 우리나라는 유엔이 지정한 물 부족 국가 아닙니까? 예, 그런 물 부족 국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했던 부분이 있지만 향후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낡은 상하수도 수도 시설 문제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 있어서는 82% 정도 정도로 그 특별 광역시에 비해서 특별히 누수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많고요. 또한 타 지역, 그러니까 중부 지역은 폭우가 많이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폭우 부분에 대해서 광주 전남 지역으로 그 물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대체 시설 부분, 특히 현재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보성강댐 수력발전소 발전 그 수력 부분에 대해서 10톤에서 하루 10톤에서 17톤의 물을 줄여서 그 물을 주암댐으로 유입시키는 방법, 또 영산강에 있는 영산강 덕흥보 주변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이제 정화 시설 쪽으로 20km 정도 연장해가지고 35억으로 연장해서 올 4월 말 정도에 이게 완공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대책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현재 상태로 간다면 3월 정도에 3월 중순이나 4월 정도에는 어떤 재앙급수가 시행되지 않겠냐 이런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가뭄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생활용수를 이제 우려하는 상황이 됐는데 사실 이 호남 지역은 산단도 많고 농업 지역도 많아서 물이 참 중요한 지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지자체의 대응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말씀처럼 그 유엔이 물 부족 국가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가 그걸 실감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준비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런 이제 가뭄 맞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이제 그 가뭄이 시작될 때부터 아마 이제 광주와 전남 모두 시민들을 동참시키면서 지금 그 대응해 오고 있어서 좀 만시지탄은 있지만 광주시의회가 최근에 이제 추경하면서도 또 그 가뭄 극복을 위한 또 그 추경 예산도 이제 설정을 하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해온 것들에 대한 좀 전면적 반성과 함께 아주 장기적인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해수 담수화라든가 또 물을 어떻게 그
저류를 다시 양수해 가지고 위로 끌어올리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예, 그런 시설들이 지금 훨씬 더 많이 늘어나야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섬진강 댐에 있는 물들은 굉장히 많이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그 제첩 산지가 이제 하동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 물이 양은 많은데 그 물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하동군이 지금 동의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자체 간의 협력을 통해서 바다로 그냥 흘러가는 물들을 최대한 우리가 좀 쓸 수 있도록 한다면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이 전남 같은 경우 저희가 농도라고 하잖아요. 농도 전남 이제 모내기철 곧 모내기철 코앞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농업용수도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 이제 농어촌 공사가 지금 그 일을 맡아서 그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점에서 이제 뭐 어려운 상황이니까 상황실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농업용 저수지들이 있습니다. 그 농업용 저수지들이 한 1,052곳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지금 이제 계속 물을 채우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52.7% 정도에 채워졌다고 그러고요. 또 이제 하천에서 그 양수 저류를 통해서 하는데 목표치의 한 67% 정도 지금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내기철까지는 어떻게 버틸 수 있는데 만약 그 이후까지 만약 온다 그러면 이제 모를 키워내는 그 물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물의 날에 맞아서 저희 물 부족 상황 한번 이야기했고 이번에 정치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한창인데요. 오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선거제도 개편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일단 문제가 됐던 국회의원 중수를 늘리는 것은 안 하기로 다 했다고 하는데 뭐 30석은 유지한다고 합니다. 우리 정 대표님 보시기에 옳은 예. 선택일까요? 저는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워낙 강력하게 반발하시고 또 심지어는 정수를 줄이자는 분들도 많아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또 그 반드시 말씀드려야 될 것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OECD 34국의 의원 한 명당 그 유권자 수가 9만 1,000명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16만 7천 명입니다. 그래서 뭐 2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국민 대비 국회의원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은 거에서 뭐 어떤 연구에서는 심지어 500명으로 늘려야 된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약 50명 정도를 늘려서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이런 안이었는데 그게 국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지금 멈춰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총 3가지 안이 올라갔는데 김선남 변호사께서는 이 안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3가지 말씀하신 소선거구 병립형 비례대표제 이렇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소선거구 연동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세 번째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 플러스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 말씀드린 소선거구 병립형이나 준연동제에 대해서 이제 50명 그러니까 비례대표 50명을 증원하기로 한 그 안이 이제 무산됐는데 이제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그 동안에 그런 특권 또 세비를 또 많이 쓰는 부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론에서도 29%가 모두 57%가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증원에 대해서. 그리고 29%만 뭐 찬성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표성의 문제가 국회의원 수가 지금 부족하다는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례대표 의원을 50명 늘리자는 거였는데 이제 이 안이 국회의원 이제 총선 1년 남은 부분도 있고 해서 어떤 국회의원들의 어떤 여론 그리고 기존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어떤 그런 반발도 좀 예상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퇴색된 부분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 국회 그 정당의 어떤 지지율이나 어떤 국회의원의 득표 수의 반영에 있어서는 우리 헌법에서도 41조에서도
평등 선거를 말하고 있어요. 평등 선거는 내가 투표한 투표의 가치가 동등한 가치에 반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투표한 투표수가 정당하고 개인 국회의원은 투표를 했는데 일부는 사표가 돼버리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민의가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례대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대표성을 놓고 보면 분명히 늘리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걸 반대하는 이유는 저희 국회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썩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불만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정치가 생산적이어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정치라는 게 좀 본질적으로 그 말로 하는 거고 또 논쟁이 있고 또 합의의 과정이 길기 때문에 좀 비생산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일하는 정치인들이 일을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과연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 효능감이라고 그러죠. 이걸 해놓고 잘 됐다 하는 이런 효능감을 느끼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행정부는 굉장히 그 거대 조직이거든요. 근데 국민을 대표하는 거는 입법부입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있고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가 있기 때문에 그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의 힘이 커질수록 사실은 국민의 힘이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들은 그 시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어떤 이제 괴리가 있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저는 조금 관점을 좀 달리해서 예를 들어서 행정부를 얼마나 잘 견제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이런 측면에서도 봐야 되고요. 또 우리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아야 된다. 그런 측면도 봐야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통 말씀하시는데 숫자가 많아질수록 특권이 적어집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왜냐하면은 입법부에서 예를 들어 100명으로 줄이자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100명이 만약에 그 국회의원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힘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로 특권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분노는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좀 비생산적이라는 것도 이해하시면서 숫자를 늘려서 일을 오히려 하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맥락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세비를 동결하고 예. 의원수를 좀 10명 정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국회 특징이 김진표 의장님께서 굉장히 정치 개혁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특히 이제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문제 헌법 개정에 지금 적극적이신데요. 그분이 지금 10명을 늘리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명이라는 숫자가 되게 상징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 정도만 늘려도 지금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 내지는 병립형 비례대표를 좀 실효성 있게 할 수가 있거든요. 지역구를 줄이지 않고도 비례대표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어서 10명이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제시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조금 세비 논쟁으로 가다 보니까 원래 그 본질은 그게 아닌데 돈을 그러면 늘리느냐 줄이느냐의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걸 국힘에서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면 국회의원의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반발하는 거를 지금 굴욕외교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민적 분노가 있는데 그 분노를 민주당에 덮어 씌우는 걸로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350명 안을 조금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왜 그 숫자를 늘리려고 하느냐.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지금 먼저 그 국힘이 50명 늘리는 거에서 반대하면서 이걸 전국의 반전 카드로 썼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진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떤 정략적으로 정치를 이용하는 지금 그런 문제로 가고 있고 세비 문제도 자칫하면은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제 김진표 의장님은 세비는 동결하고 대신에 10명만큼에서 동결하고 그러면 이제 세비가 줄어들겠죠. 각 의원으로서는. 네. 예, 그렇게 지금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김선남 변호사께서는 이 세비 논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실까요? 세비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다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제 실제 의정 활동을 하거나 필요한 부분으로 아마 책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것도 심사를 거쳐서 하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 1인당 국회 이 통상 활동비나 특활비가 1억 5천 정도 쓰이고 또 그 아래 보좌진들 9명 정도 비용이 5억 정도 든다 하고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로 1억, 그래서 총 7억 정도가 소모된다 이렇게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국회의원 수를 늘리려면 어떻게 보면 그런 정치적인 선거 개편을 국회에서 원한다면 어느 정도 세비를 조금 낮추거나 해서 국민들 눈높이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20분 넘게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설명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노동시간 유연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여론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는데 여의도 초대석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과 함께 관련 얘기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일 정상회담 얘기하기 전에 오늘 오전에 강기정 광주시장이 국회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실로 의장님 찾아와서 광주 시민 명예 시민증 이런 거 전달식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떤 얘기인가요? 네, 시장님께서 제 방에 오셔가지고요. 네. 광주의 아주 명예로운 그 시민으로서 네. 이렇게 증서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 광주, 전남 또 네. 호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달라고 하는 그런 그 당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우리 호남 지역 잘 챙기고 또 우리 시민들과 함께 이제 시민이 됐으니까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정당 국회의원 가운데 광주 명예 시민증을 받은 분이 의원님이 처음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네. 122명인가 이렇게 명예 시민증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데 보수 정당에서는 제가 아마 처음이라고 그래요. 저도 오늘 내서야 알았습니다. 그만큼 책임이 무겁지요. 뭐를 어떻게 하셨길래 처음으로 받으신 건가요? 마음으로 한 거지요. 5.18 문제도 이제 네. 힘들고 어려울 때 공법단체 하는 거 이제 제가 좀 나서서 열심히 했고요. 네. 또 전남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에 네. 이게 의료센터가 있어야 첨단 네. 그 의료센터가 있어야 우리 광주 전남북에 그 국민의 삶이 좀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 우선순위로 넣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집권당의 정책의장이니까 네. 좀 도움이 좀 됐지 않겠어요? 또 우리 청소년 그 치유센터 같은 네. 경우가 하고 함께 풀어드리고 했더니 아마 그게 고마우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명예 시민도 되셨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일 정상회담 얘기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일단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 말씀하신 걸림돌이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사실 이 걸림돌은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다 제거를 하셨지요. 그 이후에 네. 이후에 관리를 잘 못한 겁니다. 김대중 오부치 대통령 선언, 네. 오부치 선언이라고 하는 역사적 선언을 통해서 다 해결을 해놓으셨어요. 그 이후에 갈등 관리를 잘 못해서 네. 오늘 또 이 문제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징용공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한일 간의 첨예한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네. 그 방금 말씀 주신 이 걸림돌이 뭐냐 그랬는데 역사적인 감정이라든가 우리가 먼저 이제 이니셔티브를 질 필요가 있다. 이게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위안부 합의 2015년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 뭐 이런 것도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우선 뭐 정상 간에 말씀 나눈 것은 외부로 알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하나의 그냥 일본의 그냥 보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할 수 없는 거지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공식 의제로 논의된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식 의제는 아니었는데 그냥 밥 먹다가 나온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는 예민한 문제들이 있는데 정상 간의 대화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전임 정부에서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면서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거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민주당이 지금 그 비판하는 거를 적대적 민족주의, 반일 감정 활용 뭐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네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네. 새벽에 일찍 나오니까 그 의원회관 지하에 네. 이 스트레칭 할 수 있는 또 체육 시설이 있고요. 네. 간이 사우나가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얘기 많이 나눕니다. 네. 나누는데 한일 관계 때문에 또 얘기를 나눴어요. 민주당 의원들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다 정리된 역사인데 또 미래로 가는데 그 고속도로를 놓은 거 아니겠어요? 양 정상이.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DJ 대통령께서 일본 왕을 천황이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박정수 외교부 장관한테. 네. 그러시면서 책임을 지시겠다고 얘기를 네. 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큰 지도자의 그 결단 또 이 통찰력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이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네. 욕먹을 거는 알고 계셨습니다. 욕먹을 거 알고 계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지율 1%가 되더라도 누군가는 해야 될 이가 아니냐. 그러니 근데 저는 이런 옳은 부분들을 일을 하고 필요한 일을 하는데 왜 국민들한테 욕을 먹고 지지율이 1%로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이 기본적 깔려 있는 정서가 어려움이 있지요. 왜 그러냐면 징용공 문제라든가 네. 또 이 위안부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겪었던 부분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윤 대통령도 우리 국민들께서 다 만족은 못 하시더라도 미래로 가기 위해서 과거의 어떤 일정한 부분은 좀 화해하고 또 안고 가고 해야 되지 않나. 이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통 크게 양보하고 결단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 문제는 일본이 거기에 걸맞게 호응을 해줘야 되는데 가령 우리가 이제 강제징용도 우리가 돈 내서 해결할게 했더니 일본 뭐 자민당에서는 강제징용이 있었냐 뭐 이런 식으로 되묻고 그리고 강제징용 해결해 준다고 했으니까 뭐 위안부도 이참에 해결해 달라 뭐 이러고 민주당의 대일 굴욕 외교 대책위원회 뭐 이런 걸 만들었는데 거기 위원장인 김상희 의원인데 김상희 의원이 그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슨 크게 호구 잡히셨냐 뭐 이렇게 원색적으로까지 비난을 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그럼 봐야 될까요? 강제징용 문제는 대일 청구권 1963년도에 협상할 때 이미 거기 다 있지요. 65년. 예. 예, 65년 할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더 갑론을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굴욕외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좀 너무 과한 얘기 같아요. 굴욕이 없다. 그렇습니다. 뭐가 굴욕이라는 건지 또 뭐 거기에다가 외교 참사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저희 당의 입장에서 보면 네. DJ 대통령을 소환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과연 이게 좋은가? 왜 그러냐면 98년도에 이 독도 수역이 저희 어로 독자 수역이었습니다. 일본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네. 일본 배가 와서 공동어로 수역을 열었거든요. 네. 민주당식 방식으로 하면 나라 팔아먹은 거예요. 국가적 이득, 국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결단할 때는 하는 대통령도 필요하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같은 경우가 또 오니까 이게 정쟁적인 요소로 많이 돌아가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결단을 하셨다고 했는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 좀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신을사오적 이러면서 뭐 국정조사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대응을 왜 웃으시나요? 정말 정치적인 공세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을사오적이라고 하면 아 이게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지금까지 일본하고 협상했던 모든 분들 다 그럼 뭐 예를 들면 을사오적 같은 분들이었나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뭐 공격하시는 거는 좋은데 해도 좀 과하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 품격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조사를 진짜 발의를 해서 하겠다고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국정조사 감이 아니잖아요. 국정조사를 아니 저 옛날에 98년도 정말 오부지 DJ 대통령 선언 같은 거 했을 때 야당이 당시에 다 박수를 치고 새로운 기원을 열어줘서 고맙다고
DJ 대통령한테 박수 보냈던 것들을 저는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노동시간 유연화 관련해서 이게 뭐 혼선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처음에는 뭐 주 69시간까지 얘기 나왔다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60시간 넘는 거는 좀 무리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또 대통령실에서 그 뭐 대통령 가이드라인은 아니고 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취지를 했다가 그 다음날 또 아무리 생각해도 60시간 넘는 건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도 이렇게 말이 어긋나고 있는데 이거 왜 그런 건가요, 이거는? 사실 이 부분은 아주 단순합니다. 네. 지금 정부가 입법 예고한 거거든요. 네. 예고 기간 동안에 국민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부분만 69시간만 딱 뽑아가지고 너나 이래라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책의 목표는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해가지고 네. 근로자들한테 선택권을 주자는 겁니다. 이게 정책의 목표입니다. 네. 여름철 같은 데 얼음 수요가 많잖아요. 네. 그럼 얼음 공장은 그때 일을 해야 돼요. 이렇게 들어오면 네. 그때 일감을 빨리 확보한 것만큼 빨리 만들어내 줘야 우리 노동자도 급여를 좀 더 받고 회사도 좋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걸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일감이나 뭐 이런 게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을 하는 건 좋은데 이제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일을 했으니까 좀 뭐 2주든 한 달이든 쉴 수 있을 만큼 쉬어라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 근로저축구자라고 해서 이 큰 흐름은 선진국의 흐름하고 거의 맞춘 겁니다. 매일 69시간 하느냐, 한 달 내내 69시간이냐. 그게 아닙니다. 69시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 정책의 목표는 네.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해서 근로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요거를 좀 주자. 선택의 폭을 유연성 확보해서 근로자의 선택을 넓히려고 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더 일할 자유는 뭐 충분히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더 일하고 그다음에 쉴 자유, 더 놀 자유를 선택을 근로자들이 할 수가 있을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조 조직률이 15% 정도밖에 안 되고 작년에 주 6일 미만 휴가를 간 사람이 한 40%. 그러니까 1년에 일주일도 휴가를 못 쓴 사람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데 그런 현실에서 이게 뭐 생각은 좋은데 실제 운용이 됐을 때 그게 구현이 될까? 뭐 이런 지적, 의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좋은 포인트를 말씀 주셨습니다. 네. 이거는 노사가 합의가 안 되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전 노사 합의사항이고 일방이 하고 싶거나 일방이 강요당할 수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 주신 그러면 뭐 5인 미만이라든지 아주 적은 이런 곳에서 이게 지켜지느냐 그리고 노조가 없는데 어떡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걱정하시는 지점은 정확하게 알겠고 행정적으로 지도가 이루어지고 문제가 있으면 벌금을 물리고 네.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의 노동시장에 대해서 이 제도를 좀 더 유연화를 하자 이 방향입니다. 정책 방향이. 이게 그 CNN에 지금 이른바 짤이라고 해서 그 한국에서는 지금 주 60시간 뭐 근무하는 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면서 뭐 약간 예전에 그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앵커들이 반응하는 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게 해외에서 보기에는 근로시간은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게 뭐 좀 일반적인 추세인데 늘리는 거를 전제로 유연화를 한다라는 걸 조금 약간 이상하게 보는 시각도 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외국에서도 이런 유연화를 하고 있거든요. 네. 선진 시스템으로 연구소에서 연구할 때 어떤 영감이 떠오르잖아요. 그럼 실험을 막 하잖아요. 네. 이거를 52시간만 하고 말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유연화가 입법 예고가 돼 있는 겁니다. 이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정부 입법 예고 단계니까는 안이 국회에 넘어오면 논의되는 걸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시간상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어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그 아들 학폭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전 검사에 대해서 뭐 이 사건에 대해서 청문회를 열겠다고 그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을 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가요? 대응을 할 게 있나요? 그런데 청문회는 31일 날짜로 못을 박은 것 같던데. 참 다수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뭐 의회를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네. 참 좋지 않은 그런 선례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정순신 한 분 딱 뽑아가지고 지금 네. 자연인으로 다 돌아갔는데 그걸 또 뽑아가지고 한다고 하는 거야말로 그게 과연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정부 요직에
검사 출신이 너무 많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민주당에서는 검사 왕국, 검사 형통, 검사면 다 통한다. 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옛날 문재인 정권 때 뭐 민주화 운동했던 능력도 부족한 사람들이 모든 곳에다 포진다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검사 왕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찾아보면 네. 있어야 할 곳에 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금감원장 같은 경우는 네. 원래 금융 전문가예요. 금융 전문가인데 거기 빼놓으면 그거 어디가 그렇게 많냐. 사실 옛날에 민주화 운동 세력들 중심으로 짜졌었던 네. 이 낙하산 인사보다는 훨씬 적지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다음에 경찰 출신 대통령이 나왔다 그러면 아마 경찰 공화국이라고 또 공격을 하게 될 겁니다. 늘 정권이 있을 때마다 그 부분은 그렇게 공격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능력에 다 맞게 적재적소에 저는 배정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민주당 비단이 조금 과도하다 뭐 그렇게 보고 계신 거네요. 그러면요 거기에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공세가 많이 들어가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